기자가 밝힌 진실 사토 미유키의 보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NHK에서 15년째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일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가을, 법무성 출입국제류관리청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으로의 장기 체류자 수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30대와 40대 전문직 종사자들의 증가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21년 한국 거주 일본인이 약 2만 5천 명에서 2023년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상 일본인의 해외 거주지 중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단순 관광이나 어학연수가 아닌 취업이나 사업 목적의 장기 거주자가 대부분이었어요. IT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자, 의료진, 연구원 등 고학력 전문직이 주를 이뤘습니다. 도쿄 시내 여러 구청의 전출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세타가야구, 시부야구, 신주쿠구 등에서 한국으로의 주소 이전 신고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어요. 작년에 서울로 이주한 IT 개발자 다나카 타케시 씨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했지만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더 복잡한 이유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IT 업계의 역동성과 글로벌 지향성이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AI,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이 느리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연공 서열과 회식 문화가 부담스러웠던 그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환경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일본 언론에서 전하는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가면 후회할 거라고, 일본이 훨씬 살기 좋다고. 하지만 직접 와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이주자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미지만 알고 있었다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야마다 교수는 학술 교류로 서울대를 방문했다가 한국의 연구 환경에 놀랐다고 해요. 연구비 지원 시스템, 국제협력, 네트워크,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 등이 일본의 대학가보다 훨씬 활발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전환 속도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이미 온라인 강의 시스템, AI 기반 학습 분석, 가상현실 실험실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였어요. 요코하마에서 온 간호사 이토 씨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환자 중심 서비스, 의료진 근무 환경 등이 일본보다 선진적이라고 했어요. 특히 야근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원격 진료나 AI 진단 보조 시스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많은 병원들이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반응을 접했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거였어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일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사인 다나카 부장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주제지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문제점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이주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발이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였죠. 더 놀라운 건 정부 기관의 반응이었어요. 한 외무성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해외 이주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특정 국가로의 집중 이주가 부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추수하거나 숨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닐까?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도쿄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전출 신고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 위에서는 이런 통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단순한 인구 이동 통계가 왜 민감한 사안이 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서 더욱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습니다. 한 언론학 교수는 이런 분석을 해줬어요. 일본 사회가 한국의 발전상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후배 나라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사회적 변화의 신호일까?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을까요? 한국 현지 출장을 위해 회사에 정식으로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예산 문제와 일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침 한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서 취재를 겸하기로 했어요. 회사 돈을 쓰지 않고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 참가가 취소되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상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누군가가 제 한국행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기자로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자비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2024년 3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자동화 게이트를 처음 경험했는데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수동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공항철도 AREX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IC카드도 편리하지만 한국의 티마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 더 간편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정말 감탄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 내부도 일본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가 모든 구간에서 빠르게 연결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QR코드로 간단히 체크인하고 모바일 키로 방문을 여는 시스템이 정말 편리했어요. 일본의 많은 호텔들이 아직도 종이 키카드나 물리적 열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명동을 걸으며 놀란 건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없이 카드나 스마트폰으로만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QR코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한 떡볶이 가게에서 주문할 때였는데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QR코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고령층이 많은데 여기서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구청을 방문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했고 현장에서도 키오스크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공무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준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모바일 앱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구청에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서비스였어요. 2,000여 개가 넘는 행정 서비스를 24시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출생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집에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코엑스 근처의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한 일본인 개발자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의 IT 업무 환경이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그 해석이었어요. 처음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너무 많아요. 결정 하나 내리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이런 속도감이 경쟁력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혁신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둘째 날 오후, 홍대와 강남 일대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BTS가 소속된 하이브 사옥을 비롯해서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산업단지였습니다. 하이브 인사이트라는 전시 공간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비주얼,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한 일본인 음향 엔지니어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K-팝 제작 과정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비주얼, 스토리텔링까지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시스템이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 맞춰 현지화하는 노하우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음악 업계는 아직도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 활용도 정말 전문적이고요. 넷플릭스 한국 오피스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K-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정서를 잘 버무려내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에요. 정부의 콘텐츠 진흥 정책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가 체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작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웹툰 산업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같은 플랫폼이 이미 전 세계로 진출해 있었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었어요. 일본의 만화 산업도 여전히 강하지만 디지털 전환 면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게임 회사도 방문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일본인 개발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 게임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게임 회사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게임을 개발해요.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배틀그라운드까지 모두 글로벌 히트작들이잖아요. 개발 환경도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이에요.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였어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 클럽가를 둘러봤는데 여기서도 한국 문화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하고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클럽에서 만난 일본인 DJ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의 클럽씬은 정말 다이나믹해요. 새로운 음악에 대한 젊은이들의 수용력도 높고 아티스트들도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해요. 도쿄보다 훨씬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강남대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글로벌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 정말 놀랐어요. 네이버,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이곳은 그야말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먼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에 감탄했어요.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무공간, 멘토링, 초기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같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들도 한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만난 창업가들 중에는 일본인도 여럿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인 사이토 타로 씨는 작년에 도쿄에서 서울로 와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사이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창업하려면 정말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고 투자받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투자 검토에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벤처 캐피털의 활발한 움직임이었어요. 한국에는 현재 200여 개가 넘는 벤처 캐피털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의 투자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벤처 캐피털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스타트업들의 장점은 글로벌 마인드셋이에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같은 성공 사례들이 후배 창업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오후에는 강남 테헤랄로의 여러 스타트업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일본인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일본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경우였습니다. 한 AI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다케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검토만 몇 달씩 걸려요. 하지만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면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런 속도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실패에 대한 관용적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자산으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엑셀러레이터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리콘밸리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인식이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한 시리얼 앙터프러너들이 두 번째, 저녁에는 홍대 근처의 한 카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창업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온 창업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일본인 창업가 요시다 씨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본보다 훨씬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K글로벌 정책이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국을 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국내 창업가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우수한 창업가들이 한국에 와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창업 생태계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유연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 투자자, 창업가가 모두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에 정말 놀랐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서 강남, 홍대, 이태원까지 돌아보면서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2016년 촛불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평화적인 시민 저항이 실제 정권 교체로 이어진 놀라운 역사를 실감했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시민운동가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SNS를 통해 사회 이슈를 공유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민의식이 한국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오후에는 이태원 일대를 둘러봤는데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에 놀랐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어요. 한 국제결혼 가정의 일본인 주부 다나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녀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다나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개방적이에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도 인상 깊었어요.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여성 인권 관련 소규모 집회를 목격했는데 참가자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한 여성 운동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투 운동 이후로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육아휴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았어요. 홍대 근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경학과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하지만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린 뉴딜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희망적이에요. 저녁에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국 거주 일본인들과의 좌담회를 가졌어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일본인들이 모여서 한국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두들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었어요. 빠른 변화 속도,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도전 정신 등이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느려요. 반면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역동적이에요. 때로는 너무 빨라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에너지가 매력적이에요. 디자이너로 일하는 요시다 씨는 창의적 환경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기회가 많아요. 클라이언트들도 실험적인 것을 좋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한국의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도 놀라웠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한 개인 방송이나 창작 활동이 정말 활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정부에서도 개인 방송이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고 시청자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줘요. 일본보다 창작 활동하기가 훨씬 자유로워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공원을 지나쳤는데 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 야간 조깅을 하는 직장인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정말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도쿄도 밤 문화가 발달해 있지만 서울의 이런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칠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종합해보니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취재를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일본 언론이 전해온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쿄로 향하는 전철을 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도와주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나라가 되어 있었구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교육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NHK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기획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다나카 부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면서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다루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자로서 제가 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몇 차례 회의와 수정을 거쳐서 드디어 제작 승인을 받았어요. 제목은 일본인이 선택한 한국, 그 진짜 이유는 으로 정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한 달 넘게 편집 작업을 했어요.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균형감이었습니다.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대부분 놀라운 변화들이었거든요. 방송 전날 밤, 정말 떨렸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일본을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오해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2020년 5월 15일 오후 8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50분간의 다큐멘터리 동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어요.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NHK 홈페이지와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야 왜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된다. 진실을 보여줘서 고맙다. 또 다른 시청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 직접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일본의 장점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만 좋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보도였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교사의 메시지였어요. 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했고, 한국 대학 진학을 상담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후속 프로그램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가족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다뤄보자는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이 취재를 통해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선입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환경 정책, 복지 시스템,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들을 준비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방송을 보고 한국 이주를 결정했다는 한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거든요.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회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론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며 취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안녕하세요. 한 감독입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기자가 밝혀낸 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인 5만 명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디지털 정부 시스템, 혁신적인 K 콘텐츠 산업,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 교육.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사토 기자의 이 보도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진정한 변화와 발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